근데 거기 있어요. 그 달랏 지점이 있어요. 달랏 지점이.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굳이 우리나라에서 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에서 할 건 채소밖에 없어요. 과채료 정도가. 그래서 왜냐면 이거는 이동이 안 돼. 국가가 이동이 안 되는데 국가가 이동한다고 하면 우리에서 중국 또는 일본은 돼요. 근데 대만 가려고 어려워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과채를 재배해서 일본이나 대만으로 수출할 수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 갈 수 있죠. 네. 중국에서 검역을 막아놨어요. 중국에서 검역만 여러 개 갈 수 있어요. 근데 오해하고 있는 게 중국이 싸다고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더 싸요. 품질 좋은 건. 그래서 걔는 품질 좋다는 개념이 수경 재배로 키운 채소를 품질이 좋다고 얘기하고 토경 거는 품질이 나쁘다고 해요. 근데 수경으로 키운다는 얘기는 왜냐면 국제 비료값이 어때요? 똑같아요. 골조값도 똑같고 비닐값도 똑같아요. 인건비는 일본이 중국이 한 180만 원에서 100만 원 된대요. 근데 세금까지 하면 120 정도 130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외국인 200 주고 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차피 외국인 쓰니까 뭐 인건비 차이도 좀 나고 뭐 나머지는 똑같고 사회 인프라는 우리가 더 발달했고 이런 교통망이라는 건 발달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저기 채소 쪽에서 희달 채소들은 우리가 어쩌면 단가가 더 싼 것들도 많아요. 그래서 중국에서 막아놨잖아요.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검역으로. 근데 우리가 웃긴 게 중국에 있는 벌레는 중국에 없는 벌레는 한국에 없고 저 중국에 없는 벌레는 당연히 한국에도 없고 중국에 있는 벌레도 한국에 없는데 얘는 검역을 벌레 때문에 막아놨어요. 그래서 40매시 이상으로 막으라고 하는데 40매시 이상 막으면은 채소 재배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거는 중국과 한국이 사이가 좋아져서 그 평택항을 통해서 좀 수출 좀 여기 평택항으로 나가면 어때요? 북경하고 텐진하고 그 이게 뭐라고 하죠? 저쪽에 상하이 같은 경우 가깝잖아요. 그러면 내륙에서 오는 것보다 더 빨라요. 그렇겠죠. 예, 그럼 시장이 북경만 해도 우리나라 인구 정도, 남해 여기 상하이만 해도 거의 남한 인구인데 두 개만 들어도 뭐 채소 시장이 엄청 넓어져. 우리가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래도 굉장히 그 시설 채소가 발달한 국가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굉장히 발달했는데 단지 이제 위하고 아래하고 편차가 너무 크고 맨 위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진흥청 연구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민간 컨설턴트 중에서 좀 한 15명 정도가 굉장히 유럽 수준으로 잘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사기꾼도 엄청 많고 거기 가도 저희가 아시면 진짜 그러시더라고. 저희가 아시는 분 중에서 그 부산 쪽에서 수경 재배하고 오래 하신 분들 몇 명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컨설턴트를 좀 구해달라고 하는데 저도 못 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이제 카톡으로 하고 진짜 급하면 가끔 한번 내려갈 때도 있는데 이분들이 왜 못 구해냐 물어보면은 근데 컨설턴트라고 소개받으면 뭔데요? 그럼 설명을 할 때 와서 이런 얘기를 한대요. 저는 남들하고 다르게 물 관리를 합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안녕히 가세요. 필요 없다요. 이상하게 남들과 다르게 한다고 가세요. 이렇게 해요. 남들과 다르게 뭐 합니다. 가세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에서 우리가 이게 관리를 해달라는 뜻이지. 일단 특별하다는 얘기는 이 농업 분야 수십 년간 벌써 이 학문이 생긴 지가 1, 20년 된 게 아니라 50년, 60년 됐는데 여기서 특별하게 달라질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거의 뭐 가끔 가다가 쿨다운해서 얘가 쿨다운 하지 말라는 그 기술들이 있어요. 이건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오랫동안 하면서 경험상으로 이게 아닌 것 같다는 판별이 나는데 굳이 바뀐 이론들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미 그 사람들을 알고 있었어요. 쿨다운이 과연 좋은 거냐? 아닌 거야? 하다가 이제 바뀐 거잖아요. 이런 상황인데 뭐 배양, 물 주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거는 옛날부터 우리가 딱 그 광량 제어하고 무게법으로 하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남들은 특히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남들보다 물을 더 촘촘하게 준다. 그럼 안녕히 가세요. 배양액을 다르게 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왜냐면 우리가 네덜란드하고 벨기에를 기본으로 해서 다 그 변형액을 다 쓰고 있거든요. 벌써 50년 동안. 근데 아무 이상 없이 다 지고 있는데 왜 지가 변형을 시켜? 그래서 보면은 그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근데 정상적인 컨설턴트는 정상적으로 옛날에 했던 거기서 자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방향이 이러니까 좀 변형을 이렇게 해서 뭐 마감 시간을 이렇게 바꾸고 함수량을 좀 올립시다 이렇게 가지 거기다가 나는 다르게 물을 준다 이렇게 하면 벌써 뭐 아기를 다르게 남들하고 다르게 키우면 뭐 다르게 잘 크나요? 그래서 일단은
저기 이제 파이프 아까 여기까지 했었죠. 그다음에 파이프 난방에서는 온도가 설정에서 얘기를 하는데요. 편차 비례 난방건조를 변화시킨다는 거 보게 되면은 일단은 난방과 설정 온도를 20도로 설정했단 말이에요. 아까 P스텝은 여기서 20도를 잡았죠. 여기도 보통 우리 10도를 잡는데 그러면은 난방 온도를 10도로 P스텝을 10으로 잡았다는 얘기는 내부의 온도가 1도 변할 때마다 10도씩 물을 더 주라는 뜻이죠. 그러면은 여기 볼게요. 내가 17도에서 20도를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40도로 설정했지만 70도까지 물을 주라는 얘기, 온도를 올리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단계별로 비례로 이렇게 바뀌게 되죠. 요거는 근데 이거는 이제 직접 제어라고 할 수 있어요? 간접 제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건 간접 제어죠? 이건 일종의 간접 제어죠. P스텝이 뭐예요? 이게 P스텝은요. 그러니까 아까 P스텝 아까 놓치셨나요? 이건 P스텝 20이라는 건 뭐냐면은 파이프의 온도를 얘기를 할 때 온실 온도 편차가 예를 들어 내가 20도 설정을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볼게요. 20도 설정을 했는데 실제 온도가 17도예요. 그럼 얘 편차가 3도가 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20도에서 40도, 그러니까 하원 온도를 40도에서 70도로 설정을 해놨어요. 거기까지 움직이게. 그러면은 40도시에서는 20도시에서는 40도를 공급을 하되 만약에 온실 온도가 내가 목표가 20도예요. 근데 온실 온도가 40, 17도로 떨어져 3도 차이가 발생할 때는 1도당 10도씩 해서 파이프 온도를 30도를 올려라 뜻이에요. 그러니까 파이프 온도를 높이면은 온도가 잘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얘기를 P스텝으로 표현해요. 그러니까 P스텝이라는 게 제어의 제어죠. 예. 제어의 그 절차 단계 뭐 이걸 그렇죠. 10도시마다 1도씩, 그러니까 1도시마다 물의 온도 10도씩 변화를 주라는 뜻이에요. 이것들요. 근데 저게 파이프의 뭐 재질이라든지 사이즈라든지 다 틀릴 거 아니야. 파이프의 규격은 똑같습니다. 흑관. 흑관. 그러니까 예. 그리고 파이프의 표면 온도예요. 이거는. 그거 달릴 수도 없어요. 표면 온도는 표면 온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파이프 흑관 같은 경우 물 온도가 60도면 파이프 온도도 60도예요. 예. 그거는 똑같아요. P라는 게 뭐예요, 약자예요? 예? 퍼센테이지예요? 아니요. 파이프. 파이프? 파이프. P스텝, P 밴드 막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머릿속에 할 때는 그냥 뜨거운 온도가 온실 온도가 낮으면 뜨거운 물을 공급하고 목표 온도보다 목표에 도달하면은 온도를 떨어뜨리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반복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또 하나가 이건 이제 그 온도만 갖고 얘기했잖아요. 외기 온도 설정을 줘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럴 수가 있잖아요. 내부 온도가 17도인데 온도를 20도까지 올리려고 해서 P스텝을 줬어요. 근데 이럴 수 있죠. 똑같이 17도인데 외부 온도가 0도일 수도 있고 10도일 수도 있죠. 그러면은 파이프 온도가 어떻게 돼요? 변화해야 되겠죠. 이것들도. 왜냐면은 파이프가 외부 온도에 따라 변화될 거 아니에요. 그건 또 스텝을 또 줘야 돼요. 우리가 이거 보고 이제 영향값이라고 해야죠. 이거. 그러면 우리가 P 온도가 예를 들어서 목표 온도가 20도이고 최저 난방 온도 60이고 P스텝을 1도씩 맞췄단 말이에요. 영향값은 우리가 외기 온도가 1도 차이 날 때마다 2도씨의 변화를 줘라 뜻이에요. 그러면은 외기 온도가 18도예요. 온실 온도가 19로 낮았으면은 일단 어떻게 돼요? 2도씨만큼 올려야 되겠죠. 내가 19도 떨어졌으면 1도씨만큼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P스텝을 10도 줬으면은 우리가 내기 온도를 10도씩 올려야 되겠죠. 여기다가 1도 차이가 나니까 외부 온도가 지금 몇 도에 18도죠. 내부 온도 목표값하고 2도 차이 나죠. 그러면은 내가 1도씨마다 물의 온도를 2도 올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얼마가 돼요? 34도가 되죠. 원래 온도 20도에다가 내기 온도의 영향값 1도가 들어가고 10도가 들어가고 여기다가 외기 온도가 2도가 낮으니 목표 온도가 2도가 낮으니 여기다가 2도를 추가해서 34도가 되죠. 이거는 그냥 하나의 예이고요. 실제로는 이렇게 하더라도 만약에 온도가 내가 목표한 것보다 낮으면은 2도가 아니라 3도를 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안돼 만약에 저렇게 줬는데 온도가 생각보다 높으면은 2도가 아니라 1.5도를 줄 수도 있고 이거를 갖다가 그 온실에서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 온실에 따라서 저 P스텝 값은 바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보통 온실을 1년 운영하면서 내 온실의 성능을 분석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내가 1년 동안 몇 번 하죠. 이거 보면서 야 내가 봤을 때 외부 온도가 이 정도에서 파이프 온도를 이렇게 놓으면은 온도가 낮아. 이게 환경제어에서 이렇게 하는 그렇죠. 환경제어 하는 거죠. 근데 환경제어 프로그램하고 보일러랑 이게 잘 붙는 건가요? 붙어 있죠. 붙어 있어야 되고. 네, 파이프가 이제 길 경우에 그래서 그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거는 온도 더 높여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온도를
뭐 이제 온도계 붙여서 센서를 재는 거예요? 아니면 들어있죠. 온도계 다 들어있죠. 온도계에서 들어있어도 다 나한테 오죠. 그러니까 나가는 때 들어오고 수온온계가 들어갈 때 나올 때 다 있어요. 들어갈 때 이쪽 인 쪽에 그러니까 온열로 들어갈 때 하나 있고 들어오는 쪽 다시 내가 보일러 들어올 때가 또 있고 그 편차를 또 계산하기도 하고. 표적 계산해서 화면에 보면서 계속 저 공식에 계속 이제 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제 컴퓨터가 이제 내가 조정해주면은 그렇게- 그럼 이 프로그램에 보일러가 연동되어 있죠. 연동되는데 자기들 걸 쓰는 건가요? 아니죠. 보일러는 아니에요. 보일러는 아니고 3웨이 밸브가 다 있죠. 3번 밸브가 있어갖고 3번 밸브를 열고 닫고 해요. 얘들. 체크해서 밸브 추결 탱크에서만 물만 줄 뿐이에요. 추결 탱크 물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보일러는 추결 탱크에 물이 떨어지면 돌려갖고 대표해요. 계속. 얘는 보일러는 그러니까 흔히 버너나 히팅봉은 내 보일러 얘가 내랑 상관없어요. 추결조하고 얘하고 관계이고 나는 컴퓨터는 추결조하고 컴퓨터의 관계 이거는. 순환 관계. 예, 추결조하고 컴퓨터는 연결돼 있고 추결조는 보일러하고 또 둘이 이제 서로 연결을 가지고 이렇게. 지금 보일러는 컴퓨터로 하는 게 아니라 지가 센서로 추결조 온도가 날아가면 계속 데피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제 외부 온도가 아까 여기 더 했었고 이거 풍속에 관한 얘기인데 풍속이 빠를수록 이제 온도가 빨리 떨어지거든요. 그 이유가 여기가 있으면요 바람이 여기 안쪽에 온실 안쪽에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여기 있는 이 벽면의 열을 뺏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이 안에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온도 편차가 심해짐에 따라서 내부 열이 더 많이 뺏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풍속에 영향을 또 줘요. 풍속에 영향을 퍼지는데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기다가 풍속 1m 증가할 때마다 영향값을 2도를 주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0도일 때는 20도였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난방 온도가 20도이고 최저 난방 온도가 20도이고 스텝을 10도 심한 1도 심한 10도를 주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외부 그러니까 온실부터 19도라고 하면요. 여기다가 20도에다가 기본 온도 10도에다가 10도씨를 주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외기 온도 영향 2도가 낮으니까 또 2도를 또 주고 그다음에 풍속 영향이 있죠. 풍도가 1cm, 1도씩 나갈 때마다 또 2도씩 또 떨어지니까 풍속이 5m라고 하면 어때요? 2 곱하기 5가 돼서 우레 온도는 60도가 되겠죠. 여기다가 플러스 하나 더. 비가 와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다가 5도를 또 플러스 5도가 또 되겠죠. 여기서. 그래서 이 좋은 컴퓨터들은 이렇게 할 수가 있고요. 이게 보이네요. 사이폰도 영향도 모르고 아까 했던 거. 외부 그러니까 온도 또 10도 주고 외기 온도 주고 비의 영향 줘서 또 여기서 또 온도를 또 줘버리죠. 온도를 더 주죠 이렇게. 요 것들을. 근데 이게 복잡하게 생각하시는데요. 복잡하긴 한데 요 정도 영향값을 줄 컴퓨터들은 그 프리바나 호겐드로 컴퓨터 정도밖에 없고요. 국산 컴퓨터에 영향값을 못 줘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경향값을. 야 어제 봤더니 온도가 안 맞아. 너무 낮은 것 같아. 그럼 어때요? 내가 그러면 평상시에 물의 온도를 좀 더 높여야겠구나 정도 하고 움직이고 경험값 사후 제어죠. 이제 봐서 야 어젯밤에 그랬어. 그럼 오늘은 조금 더 그 추결조의 온도를 좀 높여야겠네. 아니면 보일러 들어온 온도를 높여야겠네. 해서 바꿔놓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죠? 국산 컴퓨터는 제일 큰 게 뭐예요? 외부 온도하고 내부 온도잖아요. 그래서 외부 내부 온도 영향값밖에 없어요. 내부 온도가 얼마 있다 얼마 이렇게 하는데 외부 온도까지도 하는데 바람 풍속이라든가 요 영향값을 주기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개가 우리가 경험값으로 우리가 내온실에서는 좀 더 온도를 높여야겠다, 낮춰야겠다 정도로 하고 있다 이거죠. 아니 난방관이 온실 안에 있는데 풍속이 영향을 미쳐요? 미치죠, 당연히 미치죠. 난방관이 열을 공급하는 거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도면 40도에서 표면의 면적만큼 열이 나오는데 열을 빨리 뺏기면은 내가 그러니까 에너지 공급 측면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죠. 이 바람이 세게 불면 바깥쪽에서 에너지를 많이 뺏어가요. 그러면 내가 에너지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파이프가 더 높아야 에너지를 더 많이 채워주죠 안에다가. 예. 네, 다 연결돼 있죠. 내가 채우는 개념이에요. 채우는 개념. 예. 근데 그 온도계를 예. 이 온실 벽에 안쪽 벽이든 바깥쪽이든 거기다 센서 달아놓고 온도 측정. 그러면 안 되죠. 큰일 나죠. 온도계는요. 제가 이제 이게 이제 이거 온도라고 이게 온실이에요.
그러면은 3등분을 이렇게 3등분을 이렇게 그 다음에 어디다 놨느냐 여기다 달아 여기다 아니, 그러니까 거기다 또 달고 예 거기다는 다는 거는 애들 전체적으로 공기를 안 보는 네, 거고 다음에 뭐 저런 뭐 난방 저걸 위해서 저기 바깥에 뭐 웨더 스테이션. 그거는 저기 기담대가 있죠 지붕 위에 온실 안에는 안 달아요 그 이유가 비용이라서 그 달아갖고 그러니까 이익이 되면 하는데 굳이 달 필요가 없어요 굳이 그 하나 달면 돈이 또 몇백 또 들어가거든요 굳이 거기다가 난 그게 이해가 몇 백씩 안 들어가는데 아 들어가죠 컴퓨터가 센서 값은 몇십만 원인데 그 열어주잖아요 환경제어 컴퓨터에서 컴퓨터는 값이 똑같아요 예, 접을 하나 열어줄 때마다 올라가 온도가. 아 그래요? 예, 하나 열어줄 때마다 그럼 내가 2개 달면은 2개만큼 열어주니까 야 센서가 50만 원에 열어준 거 200만 원 그 뜻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굳이 그걸 알 이유가 필요가 없거든 내가 진짜 필요하면 할 텐데 굳이 내가 그걸 알 필요도 없고 근데 시스템에서 그렇게 비용 책정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정확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혹시 온실을 지으실 때 어떤 분이 오셔갖고 프리바 컴퓨터를 5천만 원 해주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요. 왜냐면은 설계도가 없는데 네가 어떻게 5천만 원인지 1억인지 몇 개인지 어떻게 알아야지? 창이 몇 개인지 커튼을 예를 들어서 여는데 측면 커튼을 여는데 일단 커튼이 있는지 없는지 커튼이 있으면은 위아래로 두 겹으로 그러니까 위아래가 따로따로 움직이는지 한 번에 움직이는지 따라서 비용이 두 개가 따로따로 움직이면 비용이 2배가 되겠죠. 근데 하나로 움직이면은 하나만 센서 하나만 적정 하나만 열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값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갑자기 와갖고 도면도 없는데 내가 5천 원 해줄게. 그러면은 맞는 얘기예요, 이게? 그거는 알 수가 없는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기꾼이죠, 사기꾼. 그건.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들은 정상적인 애들은 도면 보내라고. 도면 보내고 네가 원하는 센서의 종류와 개수를 얘기해달라고 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팔다리지라고 하죠. 개폐 열고 닫히는 건 팔다리잖아요. 이거 팔다리. 이거 접점이거든요. 이것도 접점이거든요. 얘도 신호를 줘야 되기 때문에 하나 열 때마다 그걸 또 받아요. 위 거 아래 거 따로따로 받아요. 하나면은 하나로 받죠. 그냥 위아래 따로 줘야 돈을 따로따로 줘야 되죠. 그다음에 센서가 온도계를 2개 설치할 거 3개 설치해 또 다르고 그리고 설치 위치가 위인지 아래인지 또 다르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5천만 원이다 하면은 이 사람이 나의 마음속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몇 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근데 주인도 내가 몇 개 달지 몰라요. 대개가. 뭔지 왜냐면 지금 상황 파악도 못하고 있잖아. 내가 몇 개 달지도 모르겠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보면요. 난방관이 너무 많으면은 난방의 온도가 낮아서 반의 결로가 생깁니다. 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많이 나는 사람은 없어요. 일단 그렇고요. 일단 두 번째 난방관이 너무 적으면 난방관 온도가 너무 높아져도 위험하죠. 말씀드렸듯이 난방관 개수가 그러니까 난방의 표면적이 적다는 얘기는 온도를 높게 공급해야 된다는 얘기를 일치하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건 난방 시스템의 반응 속도는 난방과 직경이 작을수록 빨라서 효율이 높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직경이 작다고 했잖아요. 직경이 작은데 주의점 하나 있어요. 직경이 작은데 개수는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직경이 작은데 개수가 적으면은 개판 5분 전원치 돼요. 그래서 실제로 다녀보면은 그 난방관의 개수는 맞는데 그 관이 작아서 망한 온실 꽤 잘못된 온실들 꽤 많아요. 그때 추가 설치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생각을 하시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 얘기는 그 그러니까 개수는 충분한데 관이 가늘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래서 설계 기준이 나와 있어요. 아유, 업체마다 다른데 업체마다 있는데 돈에 따라 다르겠죠. 아니 그러니까 저걸 100만 원어치 쓸 거냐 1000만 원어치 쓸 거냐를 네. 그 어떤 사이즈나 어떤 장을 거냐 그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일단은 평균적인 기준점이 있어야 될 거잖아요. 평균점 기준이 있죠. 그 제곱미터당 몇 개 있어요. 지금 우리가 볼 때 제곱미터당 몇 입방 밑에 파이프 공간 있어야 되는데 이건 있어요. 거기서 올라가더라고요. 지역에 따라 그거 가지고 이제 계산을 계산하죠. 예, 그거 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부스터 모터라고 해서 펌프가 속도 조절이 되는 거 있어요. 그거는 이제 환경제어 컴퓨터 그걸 컨트롤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국산은 그게 안 되고 외산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스터 펌프랑 예를 들어서 추울 때 물을 빨리 밀어주면은 어떻게 돼요? 더 많은 물을 공급할 수 있죠. 작은 직경에서. 그러면은
그때는 좀 더 효과를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환경 제어에서는 온실 온도가 떨어질 것 같다. 그럴 때는 속도를 빨리 움직여요. 그때는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다음에 순환 버퍼가 너무 자주 온오프 되도록 되지 말아야 하면 위치 온도 편차가 작다. 이게 온오프가 너무 되지 말아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딜레이 시간을 뒀죠. 뭐냐면은 최소 몇 분은 돌아가라는 얘기거든요. 그다음에 온실하부에 설치한 난방관은 지면으로부터 같은 높이에 설치한 이게 뭐냐면 우리가 난방관이 지면으로 갈 때요 이게 10cm 이상 설치되지 않으면은 지하로 뺏기는 열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하에 가까울수록 그 열량 손실이 있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낮에는 그러니까 밤에가 되면은 지하에서 내가 온실의 에너지를 오히려 뺏어가는 현상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난방비 부담이 세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면과 붙으면 토양의 손실이 열 손실이 되고요. 그다음에 온실의 지역 구역별 난방 면적은 작을수록 제어가 잘 된다. 맞죠? 근데 문제 뭐예요? 비용의 문제가 발생하죠. 그리고 상부에 보통 우리가 3,000평 기준으로 했을 때 10,000제곱미터죠. 보통 우리가 2구역 정도로 쪼개는 게 일반적이에요. 근데 가끔은 1구역으로 한 사람도 있고 3구역을 한 사람도 있죠. 그러면 3구역이면은 약 1,500에서 3,000제곱미터 사이에 들어간 사람이죠. 3구역 쪼개면 좋은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이게 다 맞아야 되거든요. 이것들이요. 예를 들어서 뚜껑은 와일드스판 비닐로 져놓고서 구역을 3구역으로 한다? 웃긴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껍데기는 최고 싼 걸 넣었어요. 그래놓고 안에를 3구역을 놨다 웃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빛도 중요하고 온도도 중요한데 그거는 빛은 다 포기하고 온도만 맞추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히. 이게 싼 거니까 예? 많이 넣어야 아니죠. 광학 온도랑 같이 맞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저렴한 온실은 예를 들어서 좀 저렴한 그러니까 환경에 강한 작물을 좀 들어가는 게 맞죠. 그렇게 저렴한 온실로 해서 균형이 맞아야지 이거를. 상부에 설치한 난방관은 작물의 결로를 방지하고 커튼을 열 때 상부로부터 차공 공해서 막는다. 그래서 위에 설치한 그 난방관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옵션이에요. 그래갖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쪽에다도 난방관을 설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설치하게 되면은 찬 공기가 아래로 떨어질 때 파이프를 스치고 나오니까 온실의 위아래 편차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이것들이요. 그리고 또 위에 파이프가 있으면은 그 초저녁에 생장점보다 빨리 떨어질 때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또 뭐가 들어가요? 비용이 들어가죠. 저거 하는데 1헥타에 1억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옵션이 하나 들어갈 때마다 기본 1억, 2억, 3억 막 들어가니까 이거를 기본 똑같은 온실이 아니고 골조만 딱 해놓고 안에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파이프 위에 하나 넣으면 1억, 아래에 하나 넣으면 1억 들어가니까 커튼도 마찬가지로 측면에 하나 붙이면은 전체 돌아가는데 1억, 두 개 갈라지면은 또 몇 천만 또 추가가 되고. 이거 다 옵션에 따라서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재료비하고 인건비하고 공사비 들어가는 비중이 어떻게 돼요? 인건비가 많죠. 인건비가 예, 이거는 다 빨리 용접해야 되고 전부 다. 맞아, 다 용접해야 되거든요. 이거 딸기 같은 경우는 예, 이런 식으로 파이프 온수로 난방 안 하고 약간 저온 그게 되기 때문에 버티지 않아요? 이런 게? 그게 이제 오해가 있는데요. 난방에서는 우리가 이제 온수 난방이 기본 원칙이고 온풍 난방, 그러니까 대로 난방은 하지 말으라고 그래요. 웬만하면. 그러니까 대로 난방은 그러니까 파이프 난방을 하더라도 딸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건 쇠로 된 파이프 난방이 그거 말고 연질호수로 된 걸 난방을 하거든요. 그거 난방을 하면 돼요, 그냥. 그리고 딸기가 저온이 아니에요. 10도씨예요, 걔도. 8도 이하로 그러니까 그 딸기 하시는 분들 오해하는데 10도씨 이상 관리, 10도 정도 관리가 농사가 제일 잘 돼요. 그래서 제가 아시는 선배님은 맨날 10도씨 이하로 안 떨어뜨리게 하려고. 그러니까 제표 공판이 한 개도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딸기가 저온 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온이 아니죠. 제가 어렸을 때는 5월 달에 먹었는데 왜 저온이? 그렇죠. 네. 근데 그 보면은 그냥 이 파이프 난방이 아니라 그렇죠. 엑셀로 그냥-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난방이 그 제가 이제 얘기하는 거는 이제 와이스파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층고가 3m 50이에요. 토마토 심고 있는데 거기다 굳이 그렇게 넣을 필요 없어요. 그럼 저렴한 온실에는 그냥 그 저기 물탱크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히팅봉 박은 다음에 한 5톤이나 10톤짜리 물 헹근 다고 수납 펌프 돌아갖고 엑셀로 돌리면 돼요, 그냥. 물탱크만
예, 물탱크로 해서 돌리면 돼요.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간단해요. 수산펌프 돌리고 내가 여기다 온오프만 해갖고 떨어지면 돌아가고 올라가면 다시 멈추고 이런 식으로 하면 돼요. 저렴하게 짓는 거죠. 그러면은 1헥타 10억이 줘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 지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지면 돼요. 대신에 거기다가 하려고 하면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온실은 웬만하면 방울토마토 심자. 네. 네, 그런 거 심자. 그렇죠. 네. 네. 그리고 굳이 거기다가 이제 그리고 아까 이렇게 막 파이프 쇠 파이프로 집어넣고 하는 온실은 여기 거기다는 토마토나 파프리카 뭐 오이까지만 심자. 그 나머지 건 해봐야 경제성 안 나오거든. 절대로 하지 말자. 근데 아까 방울토마토 심자는 데다 오이 심으면 안 돼요? 돼요. 그러니까 오이도 잘 되고 다니는데 웬만하면은 비싼 온실에는 매출이 높은 거 쓰고 좀 싼 온실은 조금 환경이 불량해도 되는 그리고 약간 저렴한 작물을 좀 심자는 거죠. 18도를 내가 컨트롤하고 싶다. 뭐 이렇게 하면은 저걸 해야 되는 거고. 아 18도 아니에요. 13도 15도 정도 되는 거고. 플러스 마이너스 2, 3도로 뭐, 컨트롤하고 싶다. 그렇죠. 하면 되는 그게 거고. 아니고 나는 이거 안 죽이지만 않으면 돼. 그렇죠. 딸기가 저희가 유료 온실로 지은 사람하고 플라토 온실로 지은 사람 일반 옛날 벨로로 옛날에 이제 와이스판 지은 사람 보면은 차이가 없어요. 그다음에 방울토마토도 마찬가지. 방울토마토가 그 와이스판으로 옛날에 했던 측고 3m 50짜리 수경 재배 지은 사람이나 그 사람이 1년에 2번 돌리면 60kg 따거든요. 근데 유리로 지은 사람들 65, 70kg 따요. 10kg 더 나오잖아요. 그럼 단가 비교가 안 돼요. 그럼 굳이 내가 거기다 그거 씌울 거 없죠. 풀 컨트롤 할 필요도 없다. 그 저기 장비를 좋은 거 넣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하면 되고. 그러니까 일반 토마토는 야생성이 강해, 방울토마토는 야생성이 강해서 환경이 거칠어도 비교적 생산량이 나온 편이거든요. 굳이 그럴 필요 없죠. 환경에 따라서 생산성이 차이가 큰 것들만 가공되고. 아니 딸기도 뭐 옛날에 지금도 그런 사람 많지만 저기 수막으로 막 농사짓고 그러잖아요. 그래도 뭐 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수막으로 큰 토마토 농사지면 그냥 배려버리거든요. 근데 그만큼 예민한 것들은 좋은 데로 가고 일단은 감가상각이라는 거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은행 이자 비용도 있고 다 비교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35억하고 15억이면 2%짜리 그러니까 농심보까지 하면 2%잖아요. 그러면은 1년 이자가 3천만 원 차이 나는데 이자만 해도 감가상각 별도로 이자가 3천만 원인데. 그래서 이제 난방관에서 이제 혼합변에 관련 얘기가 있는데 이건 뭐냐면은 환경제어를 할 때 우리가 아까 그 딸기 온실 같은 경우 아까 수상이 아니라 그 연질호수로 해서 그냥 물탱크에다 물대표 데피는 거는 한번별 못 써요. 그냥 온오프 그냥 물 온도가 떨어지면 집어넣고 꺼지고 이건 거고요. 이 혼합변 배어는 뭐냐면은 흔히 말하는 연속 제어 또는 비례 제어라고 해요. 이것들이요. 뭐냐면은 이거는요 온도계를 이제 온실에서 나오는 물은 어때요? 온실 때가 다시 보일러로 들어오는 물은 차갑죠. 그리고 추결주에서 나가는 물은 뜨겁잖아요. 이 물을 갖고 온도를 맞춰요. 그래서 들어오는 쪽에 물이 많으면은 온실 온도가 물의 온도가 시온이 내려갈 테고요. 저기 추결 탱크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은 추결 탱크가 많으면은 어떻게 돼요? 물의 온도가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3변 밸브 제어라고 해요. 3웨이 밸브라고 우리가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경우는 시간으로 제거하는 거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비례 제어를 하는데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 얘를 10초 열고 5초 열면 어때요? 2대1 들어가는 거고요. 5초 열고 5초 열면은 5대5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데는 실제로 이제 밸브 갖고 하는 경우는 대부분 시간으로 해요. 10초, 5초, 10초, 6초 하면은 저기가 섞이겠잖아요. 안에 들어가면. 하는데 이걸 우리가 쓰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보통 혼합변 제어, 탕반변 제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정밀하게 온실을 컨트롤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있어요. 그 3방면 밸브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좀 고가 온실들은 다 들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첼리스테인이하고는 이제 혼합변 20% 정도를 명령하면 20% 한다. 이건 뭐냐면은 아까 타이머로 한다고 했었잖아요. 이제 요거 말고 실제로 밸브를 열고 닫고 해서 20% 맞추는 경우도 있어요. 이거는 좀 더 비싸겠죠. 타이머로 하는 경우는 온오프 이거만 갖고 하는데 얘는 이거 이겸지가 되니까 좀 더 고가의 라고 생각이 될 것 같고요. 이 3변 밸브가 쓰이는 것 중에 하나가 저기도 써요. 아까 누가 여쭤보시길래 수단식 수경재배. 배양액을 다시 탈 때 요걸 갖고 사용해요. EC를 할 때. 그래서 들어온 물하고 사용한 물하고 깨끗한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은 물 섞을 때 이 3변 밸브를 이용해서 섞어 들어가요. 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래서 이게 현대 스마트팜에서 사용되는 난방과 순환시계에서 쓰이는 것이 이 혼합변 밸브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시간 조절을 보자면 예전 시스템 보게 되면은 0초였으면 0, 300초는 100 이렇게 더 열리고요. 여기서 이제 300초였으면 이게 100인데 혼합변은 60초였으면 20이 되죠. 그래서 이 열리고 닫히는 시간도 같고, 그러니까 시간을 300초가 열렸으면 100이라는 걸 잡고요. 만약에 이제 60이 되면은 20초 열린 걸 보고 여기 시간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근데 국산 컴퓨터는 다 이 혼합변 밸브로, 그러니까 시간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암페어로에 통해서 우리가 시간변 하는 경우가 많다. 조심스러울 때는 나중에 이 시스템 설치하실 때 주의할 사항이 있어요. 이게 한변 밸브하고 컴퓨터하고 서로 호환이 안 돼서 그냥 다 열어 있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실제로 다져보니까 3변 밸브로 되어 있는데 그냥 다 온으로 돼 있어요. 밸브가 달려있는 온오프로 끝내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업자가 이해를 못하는 건지 설치를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개가 안 되더라고 제어가. 그래서 제가 요즘 우리나라 회사들 좀 못 믿겠다고 좀. 순환 펌프에서 이제 순환 펌프의 동작이 하이로우라고 해서 이제 그 속도를 조정할 수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거는 온실의 에너지가 떨어져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온실이 도저히 내가 그 빨리 움직인다는 얘기는 열량을 많이 공급한다는 얘기고, 좀 유속이 빠르다는 얘기는, 유속이 느리다는 얘기는 에너지를 적게 공급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이로우 5% 해갖고 이제 속도로 우리가 제어하는 것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설정 온도가 20도면은 온도가 21도면은 물을 중지를 공급하지 말아라 해서 이제 멈추겠죠. 20 되고요. 그다음에 로우 19.5도면은 느린 속도로 뜨거운 물을 공급해라가 나올 테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가 하이, 이거는 19도 미만일 때는 열량이 많이 필요하니 빠른 물로 공급하라 이렇게 되겠죠. 제가 사용했던 93년도 버전의 그 프리바 컴퓨터는 3분별로 안 하고 이 순환 펌프의 속도로 이렇게 제어를 했어요. 하이로우 5%에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3변별로 가고 3변별로에다가 인버트도 펌프를 달아갖고 두 가지를 같이 사용하는 것도 있어요. 히팅 전략은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제 광해 전략, 이제 맥스 파이프 온도하고 최대 온도 파이프 온도하고 최저 온도 파이프 온도하고 해서 움직이는데, 영향을 주는 게 이제 광양 단계별로. 광량이 많으면은 아무래도 파이프 온도를 낮게 가져가죠. 그다음에 쿨다운과 히팅, 그러니까 쿨다운은 뭐예요? 온도를 떨어뜨릴 때는 파이프 온도를 낮춰야 될 거고, 히트업은 온도를 급상승할 때는 파이프 온도를 높이라는 거고요. 단계별로 우리 영향권 요소가 보면은 광량이 많으면 이게 온도를 낮추겠죠. 파이프 온도를 낮추겠죠. 습도가 높이면 어떨까요? 습도가 낮으면은 파이프 온도를 낮추고, 습도가 높으면 파이프 온도를 더 올리고 하는 건 습도 영향이 있고요. 이 경우라는 건 우리가 이제 그 식물질 온실에 남아있는 열에 따라서 우리가 더 줄거 말 것이 결정하고, 출혈 감소 정도. 예를 들어서 내가 출혈조가 있는데 출혈조 온도가 너무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럼 내가 출혈조 온도를 결정해야 되겠죠. 야, 이 이하로 떨어졌을 때는 내가 물의 온도를 더 이상 높게 공급하지 마. 왜냐면 내가 나중에 정받을 수 있어. 왜 물 다 쓰고 나면은 내가 쓸 게 없으면 이제 정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할 수가 있죠. 이것들. 그다음에 쿨다운 히팅업은 이건 전략이 온도를 빨리 떨어뜨릴 것인가 천천히 빨리 올 것인가에 따라서 이제 전략이 잘 달려있다는 거고요. 그러면은 우리가 난방 전략을 볼게요. 하루를 4에서 6단계로 구분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난방 전략 요소를 주는 거는 순간 광량과 적상 광량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그 온도의 목표도 실제 온도 차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평균 온도 얘기 계제를 하거든요. 평균 온도가 얼마큼 나느냐 보고요. 냉방 및 난방은 온도 변화 속도를 우리가 의미하는데 1도씨를 올리는데 필요한 시간. 뭐 시간당 30분에 1도가 올라가느냐, 30분에 2도가 올라가느냐, 아니면 1시간 1도가 올라가다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들이고요. 우리가 1단계는 일출 전까지 일출, 그 다음에 2단계는 일출하고 나서부터 쭉 올라간 단계, 3단계는 한낮에, 4단계는 떨어뜨리는 기간, 5단계는 떨어뜨리거나 약간 떨어뜨리고 나서 6단계는 다시
1도 올린 다음에 끝까지 일출 때까지 가는 과정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보면 이제 난방 전력에서 이제 우리가 그 초과 온도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있는데요. 우리가 낮의 온도를 볼게요. 낮의 온도의 목표가 20도에서 21도를 목표로 잡았어요. 근데 실제 온도가 어때요? 초과 온도가 20도씨가 발생했죠. 한 달에 보면은 12시 같은 경우는 2도 정도 온도가 초과 발생했고 2시 정도에는 3도 온도가 초과 발생했어요. 이걸 20도씨가 오버가 됐죠. 내가 평균적 온도를 전략 맞추려고 했는데 주간 온도가 20도 올라갔어요. 이게. 그러면은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 초과 온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볼게요. 보면은 일단은 우리가 초과 온도를 야간 온도가 있잖아요. 이거 녹색이 있어요. 이게 실제 설정 온도 같은 경우는 우리 설정 온도고 실제 온도가 파란색이 올라갔고요. 조정 온도가 뭐냐면은 야간 온도를 옛날에 이렇게 잡으려고 했는데 목표를 아래로 더 낮춘다는 거죠. 왜요? 여기 이제 평균값을 갖고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요만큼 온도가 올라갔잖아요. 그럼 야간 온도를 이 아래로 떨어뜨려서 평균 온도를 우리가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야간에 내려요. 야간에 내리죠. 주간으로 내릴 수가 없으니까. 그 저거를 야간에 내려서 적산 온도를 맞춘다. 그렇죠. 맞추는 거죠. 그래서 야간 온도를 떨어뜨려요. 그러니까 토마토가 하루에 얘가 목표가 평균 온도가 20도였으면은 주간 온도가 우리 목표치보다 높았으면 야간 온도를 저기서 낮춘다는 얘기 이거를 갖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온도 전략이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에너지에 뭐가 들어갈까요? 절약됐잖아요. 낮게 관리하니까. 그래서 과거보다 이런 방식으로 하고 있다.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야간 온도를 떨어뜨리는데 태국의 한기 온도를까지 내리면 돼야 한대요? 그건 안 되죠. 토마토는 13도예요. 오이는 15도고요. 그러니까 13도, 오이 15도, 토마토 13도 유지하되 과거의 전략에서 15도, 17도 관리를 추진하다가 이제 내가 15도, 17도 관리를 하려다가 주간의 온도가 높으면은 야간 온도를 13도, 15도 전략으로 바꾼다는 거죠. 이것들을. 이건 내가 컴퓨터 제어할 수 있어요. 요거는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 적산 온도에 따라서 난방비가 5에서 15% 정도 낮아지기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초대를 오래 한다는 게 뭐냐면요. 근데 이렇게 낮에 밤에 낮게 관리했더니 주간 높게 관리했더니 봤더니 이래요. 생식 텐장이 너무 가고 있어. 어때요? 못하겠죠 그때는. 그때는 온도를 야간 온도 좀 올려요. 그때는. 편차를 줄여주는 거죠. 주간 온도를 좀 떨어뜨리거나 야간 온도를 올리거나 하는 것들이거든요. 이거는 이런 전략을 쓰는데 우리가 식물의 생육을 항상 초대를 고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초대죠. 식물체를 진단할 수 있어야 야간 온도를 내가 떨어뜨릴까 말 것인가 얼마큼 떨어뜨릴까를 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전략은 이게 지금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네덜란드하고 우리가 온도가 붙었다. 뭐냐면은 야간 네덜란드 온도가 떨어졌고요. 우리는 올라갔어요. 왜 네덜란드 떨어졌느냐? 에너지 값이 상승함에 따라서 바로 이런 적산온도, 그러니까 적산값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얘들 그러니까 평균값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간의 적산량과 야간의 온도를 비교해서 야간의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 에너지 비용이 상승함에 따라서 얘들이 전략을 피고 있고 실제로 해보니 아까 홀티데이를 여쭤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홀티데이를 보면은 이런 전략을 썼더니 생산성의 차이가 없더라고 걔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냐 거꾸로 10도 하다가 요새 13도 그러니까 원래 이제 15도 10도 하는 사람은 13도로 내려갔고요. 그 13도 했던 사람들은 지금 한 10도 관리했던 사람은 12도 13도로 지금 올라가는 데가 돼요. 지금들은 이것들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우리가 이제 온풍 난방을 좀 볼게요. 온풍 난방은 일단 온오프 제어가 원칙이죠. 비례 제어가 불가능하죠. 온오프가 원칙이고요. 요 최소 난방하고 최소 난방 모두 존재하지 않죠. 그냥 온도가 똑같죠. 온풍 난방에 나가는 온도도 똑같아요. 온도 조절이 안 돼요. 그냥 똑같아요. 그 다음에 파이프 난방에 비해 온도 편차가 크고 공기 다트를 이용하는 것이 다 사용하고 있고요. 과도정제를 위해서 이제 쓰는 게 사역대죠. 온오프를 이제 다르게 하는 건데 사역대는 아까 말씀드렸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15도에서 온도를 보일러가 돌아가게 만들었는데 14도도 15도고 16도도 15도다. 그래서 그때 온도가 안 들어가죠. 16도가 넘어가면은 꺼지고 14도 이하로 떨어지면 켜지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요? 사역대라고. 14부터 16까지는 똑같이 15도다. 그러면 사역 플러스 마이너스 사역대가 2가 되죠. 2도만큼의 편차를 우리가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사역대가. 딜레이는 뭐냐?
이거는 15도에서 보일러가 가동을 됐으면은 한 10분 동안 계속 가동되다가 왜냐면 15도에서 돌아갔는 14도에서 보일러가 막 돌아갔어요. 근데 16도가 됐어. 꺼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5분 동안 10분 동안 온도 무시하고 돌아갔다가 10분이 지나갔는데 꺼져라. 그래서 온오프가 적게 작동되겠죠. 이렇게 되면 10분 동안 한 번밖에 5분밖에 안 되니까 15분 후에 오프가 되겠죠. 이것들은. 우리가 온오프 제어라고 사역 제어라고 이러고 그러니까 사역 그러니까 데드존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죽은 존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지 않겠다는 거죠. 이건 똑같은 걸 해보겠다는 거죠. 우선 최소 난방의 개념에서 미니멈 파이프 템퍼레처라고 해서 최소 난방은 우리가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어 있어요. 뭐라 크롭 파이프 난방이라고도 하고 또 뭐냐면 뭐 핸들링 난방이라고 하고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일단은 최소 난방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이제 볼게요. 최소 난방은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데 가온이 목적이 아니다. 공기의 순환과 습도 조절력이라는 거 이것들이요. 그래서 누가 이제 오픈 난방을 웬만하면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은 야 유럽에 갔더니 거터 밑에 닥터를 설치했어. 걔는 온풍 난방 아니니? 그러길래 그거는 난방 목적이 아니라 바로 공기의 순환과 습기 제거율이라는 거죠. 난방의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소 난방 파이프는 우리가 이제 최저 온도가 15도 올라갈 때 최소 난방이 필요해지는데요. 이걸 이제 보통 우리가 식물체에 붙어 설치해요. 최소 난방 파이프는 우리가 주난방 파이프들은 보통 거리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근데 최소 난방 파이프는 식물체 근처에 설치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소 난방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환기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환기를 먼저 하고 난방하는 것이 에너지면에 유리하다. 왜냐면 최소 난방 파이프를 하게 되면은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난방을 한다는 얘기는 증산을 한다는 얘기 안 한다는 얘기요. 증산을 더 많이 일으키죠. 그래서 요즘은 최소 난방 파이프도 될 수 있으면 사용을 적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가 공기 순환을 통해서 난방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수납팬이라든가 이런 걸 이용해서 습을 제거하게 되면은 추가 증산이 잘 안 일어나는 반면에 파이프 난방을 하게 되면 최소 난방 파이프도 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가 발생하느냐? 증산이 발생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파이프 난방은 일단 우리가 그래서 일단 환기를 통해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최소 난방 파이프를 설치하게 되는데요. 최소 난방과의 영향은 바로 습도와 광도인데요. 습도가 높으면은 당연히 온도가 높아질 수가 있겠고요. 광도가 올라가면 당연히 사용이 중지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최소 난방 파이프 온도는 30에서 50도를 격치로 잡고요. 45도 기준으로 하되 광도가 낮으면 낮추고 175W 이상에서는 최소 난방 하지 않는다. 광량이 세지면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결론은요. 또 최소 난방 파이프는 난방 고온은 최소 난방 파이프보다는 높아야 난방 전력이 제대로 되고 있다. 그래서 그러면은 최소 난방 파이프가 먼저 켜질까요? 난방 파이프가 먼저 켜질까요? 항상 최소 난방 파이프가 먼저 켜져요. 일단 최소 난방 파이프 우리 설정을 할 때 항상 먼저 켜지는 게 최소 난방 파이프가 먼저 켜지고 주난방이 나중에 켜지게 돼 있어요. 설비 중에 그러니까 주난방 전에 최소 난방으로 돌려놓고 그렇죠. 최소 난방은 그렇죠. 습도 제어를 여기 얘가 하나 먼저 돌아가요. 하나 먼저 돌아오고 근데 따로따로 만들어졌다는 얘기. 그 최소 난방 파이프는 이것도 설치하는데 1억 들어가요. 1억 정도. 근데 기본적으로 한 1,000평이나 2,000평 정도 되는데 요거 설치하면 안 되죠. 예? 1000평 설치할 때 저거 설치하면 안 돼요. 예, 돈이 아까워. 면적은 넓혀줄게요. 혹시 난방을 하는데 지열을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있죠. 지열 히팅 펌프 사용하죠. 지열 히팅 펌프. 그거는 에어컨, 그것도 에어컨이요. 지열 빼다가 공기열은 공기 걸 빼다는 건데 이건 지하에 있는 열을 빼쓰는 건데 네. 1렉터 하는데 한 15억 정도 들어가요. 혹시 그러면은 예를 들어 온천수가 나오는 지역에다가 온실을 지면은 그 온천수 이용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고 생각이 있는 사람들 다 실패했어요. 아, 그렇게 만만한 그리고 이게 요즘에 이제 얘기하는 게 뭐죠? 보일러물 발전소 거 쓴다고 하는데 그것도 안 돼요. 발전소 물이 15도예요. 발전소 사람들도 그 뜨거운 물에서 열을 다 히트 펌프를 빼다가 발전에 사용하고 남은 물이 15도예요. 그러니까 지하수 물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리고 그 파이프 뭐죠? 발전소에 물을 갖고 오는데 관로가 몇 킬로씩 돼요. 그 관로 설치 비용도 들어가지만 유지 관리 비용도 엄청 들어가고요.
그래서 말로는 뭐 발전소 주변에서 한다고 하는데 실제 경제성이 없어서 안 한대요. 예를 들어 태안에서도 태양 발전에 있는 거 사용하려고 했는데 그 설치비하고 유지비가 너무 들어갔고, 그러니까 설치까지는 해주겠다고 했는데 유지 비용이 너무 들어가서 포기하는 걸로 했어요. 그다음에 이제 최선난방 파이프는 최선난방을 일반적으로 바닥이 난방을 하는데 그러면 상수비가 많아져 바닥의 작물의 증산량을 증가시켜 절대수를 높이다. 이럴 때 스크린 갭을 이용하여 창문기가 들어서 결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커튼은 닫은 상태에서 환기창을 여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최선난방 파이프를 난방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보게 되면은 최선난방을 할 때 이거 파이프 최선난방 파이프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이 최선난방을 할 때 지금 예를 들어 최선난방 파이프가 없는 경우에 주관을 통해서 최선난방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요. 그 10월 달이에요. 내부 온도가 15도라 난방을 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습도가 한 80, 90% 이상 올랐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습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난방 파이프를 돌리게 돼요. 그러면은 요때 습이 그러니까 추가 증산이 생겨서 습이 많이 생기게 되고 위에 올라가면 커튼을 열게 되면은 위에서 찬바람이 물이 생기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주난방을 돌려서 그 습을 제거하는 경우는 환절기 때 거의 없어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는데 아무튼 그럴 수도 있다 정도까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난방 전력에서 이제 그 최소 난방 파이프의 온도 조절을 보면은 이제 습도 영향, 방향 영향, 그다음에 이걸 보게 되는데 이걸 갖고 이제 계산하게 되니까 말이에요. 최소 습도 영향은 예를 들어서 이제 습도가 높아짐에 따른 단계별로 습도가 파이프 온도가 올라가죠. 반대로 광량 영향은 어때요? 광도가 증가하면서 약 250되면 이제 아예 떨어뜨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광량이 100W 미만일 때는 45도의 물이 들어가다가 100W 이상이 돼서 250W에 들어가면은 그냥 영양값을 주지, 그러니까 아예 뭐라 그러죠? 난방을 하지 말아라 전략이잖아요, 이것들이요. 이렇게 해서 습도 영향과 광량 영향 두 개를 합쳐서 우리가 공부를 한다. 그래서 여기 있죠? 모든 값은 상위에 설정한다. 이 얘기는 뭐예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뜻이에요. 경우에 따라 다르다. 그럼 난방 전력에 이제 볼게요. 최소 난방 온도를 30도씨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습도를 영향을 줬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습도 고정인자 볼게요. 습도가 70%면 어때요? 마이너스 10도. 뭐예요? 이게 30도인데 20도로 낮추라는 얘기죠. 난방하지 말아라는 얘기 아예요. 근데 80%일 때는 30도로 공부를 하는데 85도가 되면 어때요? 온도를 올리라는 얘기요. 20도를. 90도가 되면 30도를 올리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 고정인자를 tum으로써 우리가 여기서 0도에서 36도씨에서 85일 때는 50%, 10도일 때는 60%까지 60도까지 배관 온도를 올려라. 뜻이에요, 이것들은. 그 다음에 이제 습도 영향을 또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난방 설정 온도를 20도로 놓고요. 놓고 펌프 가동 온도를 30도로 놓고요. 정제 온도 25도에서 30도에서 25도 왔다 갔다 하는데요. 그래서 최소 난방 온도가 30에서 50도라고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HD 값이거든요. HD 값은 수분 부족부여에서 절대 흡수에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HD 값이 5 이하일 때는 마이너스 6도, 그러니까 5가 이상일 때는 굉장히 온실이 건조하다는 얘기거든요. 건조하니까 최소 난방 파이프를 돌릴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펌프가 정제 온도 25인데 그러면은 아예 보일러가 돌아가지 않겠다는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3.5도가 되면은 HD가 3.5도라는 얘기는 약간 습한 상태 되거든요. 이때가 되면은 펌프 가동 온도를 예를 들어서 이제 30에서 35도로 올릴 수가 있다는 얘기가 되고 2.5, 2.이라는 얘기는 굉장히 습한 상태가 돼요. 이때 증산을 멈출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파이프 온도를 50도에서 45도, 50도, 60도를 올려야 되거든요. 이거는 HD 값에 의한 HD 값이 결국 습도거든요. 이것들이요. 난방 전략에서 이제 습도 설정에서 보게 되면은 이거는 일정 시간에 따라 습도를 적정하게 유지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저녁의 습도가 초저녁에 갑자기 습도가 높아지지 않게 관리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최소 난방 파이프를 사용하게 되고요. 그것들. 그 다음에 저녁에 습도가 높지 않도록 관리하게 되고요. 최소 난방 파이프는요. 이게 보게 되면은 이제 VPD 값을 이렇게 쭉 나오는데 이거 VPD 값이 높을수록 습도가 낮은 거고 낮을수록 습도가 높은 거거든요. 그러면은 습도에 따라서 이제 보게 될 수가 있고요. 습도에 따라서 온도가 올라가는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광도 전략에서는 아까 처음에 이제 앞에서 쭉 보여드렸듯이 광이 높으면은 우리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왜 할 필요가 없냐면은 공기 순환 전략이라고 했잖아요. 입회 온도가 올라가면은요, 입회에서 압력이 강해져요. 입회에서 압력이 강해지면은 상승기류가 많이 발생. 그러니까 입회 햇빛을 많이 받게 되면은 여기서 입회 수증기압이 높아져서 충분히 수증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밖으로 빼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때 할 필요가 없어요. 입회 에너지가 충분히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우리가 최소 난방 파이프를 30에서 50% 보고요. 그래서 100W일 때 약 45도 최소 난방 파이프로 45로 잡았어요. 그랬더니 상한선을 300W로 되면 어때요? 아예 난방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나오죠. 교수님 예. VPG 값이 높으면 습도가 높은 거죠. 낮은 거죠. 낮은 거죠. 낮은 예. 그러니까 VPD가 뭐냐면 베퍼 프레셔요. VP가 베퍼 프레셔. 그러니까 수증기 압이에요. 수증기 압. 예. 수증기 압이고 여기서는 디퍼런스를 사용한 게 디피시트를 사용했어요. 디퍼런스와 디피시트가 있는데 작물을 이용할 때는 디퍼런스를 얘기하고 이런 얘기가 디피시트를 얘기하는데요. 일단은 난방저의 복수의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난방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돌아가는데요. 뭐 선방기 이제 온실 온도, 축결기 온도, 난방 온도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난방기를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은 보통 전기 보일러를 쓰는 분들이 있거든요. 전기 보일러를 했는데 축결조가 작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전기를 갑자기 늘릴 수도 없죠. 그때는 우리가 경유 보일러를 설치해야 합니다. 내가 목적이 뭐예요? 축결조의 물의 온도만 높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전기 딸릴 때는 축결조에 경유를, 그러니까 기름을 떼갖고 온도를 채워놓죠, 이것들을. 그래서 이게 경우가 있고, 우리가 이제 난방기를 동시에 설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온수 난방과 온풍 난방을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저희가 보통 고도 난방을 이제 온풍 난방을 하고 주 난방을 이제 온수 난방을 하게 됐을 경우에 서로 이제 피스텝을 20을 줬을 때 난방 온도는 16도까지만 작동하고 그 이상에는 우리가 주 난방만 작동할 수 있도록 합니다. 온도가 낮을 때는 보조 난방만 들어가고 온도가 높을 때는 온도가 떨어지게 되면 이제 주 난방을 통해서 이제 파이프 난방을 시작하게 됩니다. 환기가 되는데요. 이게 잠깐 5분만 했다가 2시부터 다시 할게요. 예? 3시까지 하라고 하더라고 오늘은? 2시까지 하래요? 전 2시까지. 아 그래 가래. 2시까지 가요. 예 사장님 전화 주셔도 돼요?